김덕여왕 끝으로 성골이 소멸하죠. 그러면서 진골 출신으로 최초로 왕이 된 사람, 네, 김춘추. 이 사람이 태종 무열왕. 네. 자, 우리 무열왕이 뭐까지 하고 죽었죠? 어디 멸망시키는 거 보고 죽었어요. 자, 백제 멸망시키는 것까지 보고 죽었죠? 그죠? 네. 몇 년이에요? 이건 알아둬야 돼. 660년. 무열왕이 그 이듬해 바로 죽어요. 661년에. 자, 무열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통일 문무왕. 문무왕은 어디를 멸망시켰어요? 고구려를 멸망시켰죠? 이게 몇 년이죠? 맞아요. 자, 근데 고구려 멸망시켜 놓고 나니까 당나라가 한반도를 지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몰아내기 위해서 평생 전쟁을 했죠. 자, 이게 나당 전쟁이죠. 네. 이때 대표적인 전투, 지금의 연천, 그, 네, 맞아요. 외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 이 전투가 이제 끝이 난 게 676년이. 자, 문무왕 때는 이제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쓰긴 했지만, 요 무렵에, 당나라에게 아부하면서 신라의 이권들을 또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친당파 인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당 전쟁 당시에도 그, 이제 신라 편에 서지를 않고, 그 당나라의 지배나 이런 것들을 당나라와 연결돼가지고 계속 이제 당나라 편을 드는 그런 친당파들이 있었는데 문무왕이 이 전쟁을 거치면서 그들을 다 제거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왕권을 막 이제 강화하는 과정에서 네, 요 당시에 그 신라 우리 그 궁궐이 있는 왕성을 뭐라고 하죠? 초승달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월성이라 그래요. 월성. 자, 신라 왕들이 사는 그 궁궐을 뭐라고 한다고요? 월성. 자, 이제 왕권이 강화되면 궁궐을 더 화려하고 더 이렇게 멋지게 짓겠죠. 자, 그래서 빨리 와. 자, 이 월성 옆에다가 그 태자, 그러니까 왕의 뒤를 이어서 다음 왕이 될 태자가 살 궁궐을 짓는데 이 궁궐이 동궁이에요, 동궁. 이게 중국에서부터 이어져 온 전통인데 보통 황제나 왕의 뒤를 이을 그 다음 후계자들은 황제가 사는 궁궐 동쪽에다 궁궐을 만들고 산단 말이에요. 월성의 동쪽에다가 그 태자가 사는 뭐를 만들었다? 동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동궁 앞에 연못을 만드는데 그 종이 가져가 이거 수연. 줘 뒤에. 사탕도 하나 가져가. 그 동궁 옆에다가 예쁜 연못을 하나 만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승달 모양의 그 연못을 하나 만드는데 그 연못이 월지라는 연못이에요. 월은 달월자고 지는 연못 지자예요. 이 월지는 신라 시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핫플레이스였는데 뭐 달빛이 비치면 굉장히 또 아름답고 그런 뭐 경치가 뛰어났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었는데 신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그 설화벌은 더 이상 수도가 아니게 됐죠. 고려 시대 때는. 조선 시대 때도 설화벌은 이제 경주라고 불리면서 물론 유서 깊은 도시긴 하지만 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가 이게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때 월지가 버려지게 되는데 버려지다 보니까 이 버려진 연못에 누가 많이 왔을까요? 일진들? 일진들 아니고 예. 누가 왔을까요?
버려진 연못에 새들이 많이 놀러 왔단 말이에요. 예. 새들이 와가지고 막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러기 안자, 논을 앞자 써가지고 이 월지를 나중에 뭐라고 불러요? 안압지라고 부르게 되죠. 이 안압지는 월지가 버려지고 나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지금은 이제 뭐 어른들 다 이제 웬만하면 안압지 안압지 하면 아 신라 경주에 있는 뭐 후수 뭐 이렇게들 많이 아시는데 예. 당시에는 월지라고 불렸다. 그리고 그 안압지가 있던 그 터에서 신라인들이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놀 때 그냥 놀면 재미없으니까 술 게임 같은 것들을 했거든요. 술 게임 할 때 뭐 벌칙 같은 것들 적혀 있는 주사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사위가 이제 그 팔각형으로 돼 있는 주사위여가지고 아무튼 이런 거 던져서 뭐 벌칙 같은 거 나오면은 한 번에 뭐 세 잔 마시기 그리고 뭐 러브샷 하는 거 뭐 이런 게 적혀 있는 주사위가 이 안압지에서 출토되기도 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문무왕이 죽을 때 걱정했던 거 저 이제 겨우 당나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했는데 이 왜구들이 계속 그 신라 해안가들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용이 된 다음에 이 왜구들 쳐들어오는 걸 막겠다 해서 문무왕이 자기를 육지가 아니라 어디 묻어달라 그래요. 바다에 묻어달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문무왕의 무덤이 바다에 조성되는데 그 수릉 바다에 만들어진 문무왕릉을 경주 앞바다에 있는 대왕암이라고 하죠. 이 문무왕릉이에요. 자 그리고 그 문무왕 때부터 짓기 시작한 절인데 이 절을 문무왕의 아들이었던 신문왕이 완성을 해요. 김정명. 이 신문왕이 그, 네. 자기 아버지가 짓던 그 절을 마저 완성시키는데, 완성시킨 다음에 그 절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에서 감은사라고 지어요. 지금 감은사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아요. 대신에 그 감은사 자리에 탑이 남아있어요. 쌍탑인데, 감은사지 3층 석탑이에요. 여기서 지는 터라는 뜻이에요. 터. 감은사터의 3층 석탑. 감은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자, 대왕암, 감은사.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용이 돼가지고 왜구들을 지킨다고 바다에 묻어달라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실제로 문무왕이 용이 됐다고 믿었고 그런 것들을 건축에 반영을 했는데 감은사지 3층 석탑 그 보면은 한 7에서 8m 되는 그 큰 탑 두 개가 이렇게 쌍탑으로 서 있는데 그 아래 이렇게 뭐랄까 그 땅을 좀 이렇게 파놔가지고 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통로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예. 자, 그리고 그 외에도 그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그 바다에서 아버지 무덤 대왕암이 보이는 곳에 정자를 하나 만들어놔요. 자, 그 신문왕이 용이 된 아버지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정자가 이견대라는 정자예요. 나중에 경주 가시면 아마 다 한번 보실 거예요. 이는 이로울 이자, 견은 볼견자예요. 자, 이로운 걸 봤다. 그 이로운 게 뭐예요? 용이 된 자기 아버지? 문무왕이겠죠? 네, 신문왕 입장에서. 자, 문무왕은 681년에 죽어요. 661년에 왕이 된 다음에 681년에 죽는데 20년 동안 평생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당 전쟁. 자, 이거 승리로 이끄느라고 평생을 전쟁에 다 쏟아부은 왕이에요. 자, 그리고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을 신문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통일시켜 놓은 그 신라를 물려받은 거죠. 자, 이 신문왕은 어, 이제 그 아버지가 물려준 그 통일된 신라를 바탕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를 시작해요. 예. 자, 먼저 자기 그 장인어른이면서 진골 귀족의 우두머리였던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흠돌의 난을 제압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음돌의 반란을 진압하고 여러 또 진골 귀족들의 반발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다 제압을 해요. 자,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 신문왕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죠. 어, 즉 뭐야? 어느 날 그 이제 경주 앞바다에 큰 섬 하나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일이죠. 근데 그 섬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물러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이상한 섬이었어요. 사람들이 그 섬이 이상해가지고 잘 살펴봤더니 그 섬 안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대나무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대나무가 낮에는 둘로 쪼개졌다가 밤에는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 섬이 가까이 왔을 때 신문왕이 신하들이랑 함께 배를 준비해가지고 그 섬으로 가요. 자, 그 섬으로 갔더니 웬 용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신문왕을 마중했어요. 자, 네. 근데 그 용이 검은 옥띠, 흑색, 그 검은색을 띠는 그 허리띠를 이제 신문왕에 건네주면서 저 대나무에 대한 설명을 해줘요. 네. 저 대나무는 저 낮에는 둘이 있다가 밤에는 하나가 되는 그런 대나무인데, 자, 박수도, 그 손뼉도 이렇게 맞장구를 쳐야지 박수 소리가 나죠. 네. 그렇듯이 저 대나무가 하나로 합쳐져야지 짝소리가 나면서 통치가 잘 된다. 뭐 그런 의미고, 저 이 대나무를 그래서 잘라다가 저걸로 피리를 만들어서 쓰면은 마치 두 손뼉이 짝 맞아가지고 박수 소리 나듯이 정치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나무를 베어다가 가져다 피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용의 말을 듣고 신문왕이 그 피리를 베어다가, 그 대나무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요. 자, 이 피리가 만파식적이란 피리예요. 여기서 만은 일만 만자, 파는 무슨 파냐면 파도할 때 파자예요. 식은 쉰다, 휴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적은 피리 적자고. 자, 이 피리를 부르면 거센 파도, 막 지금 배를 집어삼킬 듯한 거센 파도가 가라앉고, 네. 자, 그리고 이 피리를 부는 순간 쳐들어오던 적이 물러가고, 그리고 아팠던 사람들은 병이 낫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홍수에는 홍수가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생기는 건데, 비가 그치고, 자, 이렇게 부르면 부르는 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만능 피리가 무슨 피리다? 네 글자 읽어보세요. 만파, 식적. 자, 이 피리는 실제 이런 피리였을까요? 말도 안 되죠. 뭐 부른다고 파도가 가라앉고 그러진 않았겠죠. 자, 다만 이 피리가 상징하는 거. 신문왕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걸 상징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피리는 곧 이거를 상징해요. 전제 왕권을 상징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거는 임금이나 최고 권력자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를 전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루어지는 피리. 무슨 피리? 만파, 직적. 자, 이제 귀족들도 숙청을 하고 이제 뭐 강력한 피리도 얻었어요. 이제 체계적으로 새로 이제 쓸 인재들을 교육을 해서 군주에게 충성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자, 이 군주에게 충성을 하게끔 만드는 학문이 무슨 학문이 있어요? 충성과 효도 강조한 학문. 유교가 있죠. 그쵸? 유교를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국립대학을 만들어요. 자, 이 대학이 북학이에요, 북학. 네, 북학을 설치합니다. 자, 북학에서 강조하는 거는 유교, 충과 효. 자, 그리고 이 북학에서 열심히 인재들을 가르쳐가지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쓰는 거예요. 자, 북학에서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 원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진골들이 이걸 열심히 배울까요? 그 진골들보다도 주로 이제 신문왕이 키워가지고 쓰려고 했던 사람들은 진골 아래 가려져 있던 사람들. 누구? 육? 두품들. 네. 우리 골품제 기억나죠? 최상위 신분이 누구였어요? 성골이었죠. 그 아래 신분이. 진골이었죠. 자, 성골이 소멸하면서 진골이 최고 신분이 되고, 진골 아래 그 다음 높은 사람들 누구였어요? 육두품들,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다음 두품족들이었는데 신라는 그 신분제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육두품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1급부터 5급 공무원, 진골들이 차지하는 그 자리는 갈 수가 없었죠. 자, 그런 육두품들을 교육을 시킨 다음에 이제 신문왕이 자기 오른팔 왼팔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육두품들은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자,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설총, 자, 그리고 장수 이런 사람들. 자, 설총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스님 얘기 두 명만 좀 할게요. 자, 이 스님들은 무열왕 때부터 신문왕 요 사이에 신라가 그 통일을 전후로 한 시기에 활동한 스님들이에요. 뭐 빈칸 아무 데나 있는 데 쓰면 좋은데 무열왕 아래 칸이 좀 비니까 여기다 쓸게요. 자, 이 무열왕 때부터 통일신라 전후로 활약했던 대표적인 스님. 신라에는 네임드 쓰면 스님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넘버 원 누굴까요? 원효라는 스님이에요. 자, 신라의 수많은 스님 중에서 넘버 원 누구라고요? 원효. 네. 그리고 이제 얘기하겠지만 또 한 사람 누구? 원효대사랑 같이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원효대사는 돌아오고 이 사람 당나라 갔어요. 또 의, 의상 대사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니? 네. 원효 스님이랑 의상 스님 그 두 분인데 먼저 원효부터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원효는 그 굉장히 육두품 출신이에요. 예. 굉장히 아무튼 좀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원래 스님들은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 스님이 되려고 하면 머리 깎은 다음에 절에 가야 되죠. 절에 간 다음에 그 절에서 그 주지 스님이나 거기 그 불교 그 종파에서 이제 받을 만한 어떤 수행을 열심히 치르고 나서 자,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이제 스님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은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님으로 인정받으려면 자기 원래 부모님이 주신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이름을 못 써요. 선생님 허준인데 만약에 선생님이 스님이 되면 선생님 허준이라는 이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버리고 부처님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자기에게 그 수계라고 해가지고 이 절 가면 받는 그 부처님 제자 됐다는 그 의식으로 받는 세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의식을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이걸 법명이라고 하는데 이 원효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름이 아니고 부처님 제자 됐다는 의미로 받은 법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효 스님 원래 본명이 뭐였을까요? 성이 설씨였고 이름이 뭐였을 것 같아요? 본명 찍어봐. 한 글자예요, 이름이. 네. 원효 스님의 본명 한 글자. 설령? 아니에요. 네. 설총? 설준? 설준? 아니에요. 네. 설사였어요. 네. 자, 원효 스님의 본명이 뭐였다고요? 설사였어요. 네. 좋은 의미였는데 이 아무튼 원효대 스님은 이제 스님이 되면서 자기 이름을 버리고 이제 뭐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이 원효가 나올 것 같아요. 이름 때문에 스님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더라고. 나올 것 같아요. 네. 이 원효대사는 일찍이 좀 깨달음을 얻으려고 당시 불교의 최선진국이었던 당나라를 자기 베스트 프렌드이긴 하지만 5살 어린 네, 그 베프 의상대사랑 같이 당나라로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유학을 가던 길에 자, 이제 밤이 깊었고 비도 와고 해가지고 근처에 있는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하루 자게 되죠. 자,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깨서 웬 바가지 같은 게 있어서 이제 물을 한번 벌컥벌컥 마시죠. 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바가지가 알고 보니 뭐였어요? 해골 바가지였죠. 자, 원효대사 해골. 해골물.
자, 그리고 원효대사가 그 해골의 고인 썩은 물이라는 걸 알고 막 알고 나서 외객 토하죠. 예.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밤에 목이 말라가지고 마셨던 그 물은 너무너무 맛있었는데, 자,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해골바가지 괴물이라는 걸 아는 순간부터 막 구토가 올라오고 그래서 막 토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효대사가 여기서 깨달음을 얻죠. 자, 깨달음이라는 거는 저 멀리 당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어느 곳에서나 있을 수 있다. 세상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한다. 자, 이게 원효 사상의 핵심이에요. 핵심, 일심 사상이에요. 자, 원효 대사는 당나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이때부터 열심히 그 대중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불교를 알리고 불교를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원효 스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는 부처님이 남긴 말씀, 그 불경을 열심히 외워야지만 그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나 귀족들 아니면은 사실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종교였어요. 근데 이런 불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연불, 부처님의 말씀 그 불경 외우는 걸 연불이라고 하죠. 특정 연불만 반복하면은 극락에 갈 수 있다. 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자, 요것만 반복해서 외우면은 뭐 어려운 부처님 말씀 이런 거 다 외우지 않아도 극락에 갈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아미타 부처 이름을 따가지고 아미타 신앙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요런 종파, 이렇게 쉽게 불교를 따라 부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연불만 외워가지고 극락에 이를 수 있겠다고 홍보한 이 불교 종파를 정토종이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글로 외우고 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 너희들 막 이렇게 딱딱한 책이나 이런 것들 진득히 앉아서 보게 돼요? 보기 쉽지 않죠? 자, 근데 뭐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 노래 부르는 거 있으면 귀에 쏙쏙 어떻게 돼요? 잘 들어오죠? 자, 그래서 원효는 부처님 말씀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만 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자, 원효가 만들었던 이 노래. 자, 무슨 노래다? 무해가라는 노래고 이 무해가는 불교를 여러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대중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자, 원효가 여기서만 끝났으면 별로 유명해지지 않았을 텐데, 자, 원효는 이런 타입이었어요. 글 잘 모르고 좀 이렇게 배움이 짧은 이런 백성들한테는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게끔 노래나 아니면 연불 이런 것들로 간단하게 불교를 알려주고, 진짜 수준 높은 스님들이나 정말 그 공부할 때 필요한 불경이나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그런 스님들을 위해서는 아주 수준 높은 책들을 많이 써줬어요. 자, 원효책이 지금 번역되어 있는 게 150여 권이 남아 있는데, 자, 이 원효의 책은 우리 한국 학자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연구하는 중국, 일본, 그리고 저 인도에서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까지 이 7세기 당시 존재하던 스님들, 그리고 불교 연구가 중에서 원효를 최고로 뽑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원효의 그 교리서나 주석서 이런 것들은 수준이 높았는데, 원효가 남겼던 책, 대승 기신론이라는 글에 원효가 설명을 붙인 거예요. 토. 자, 신문, 화쟁론. 10가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화쟁 사상에 대해서 10가지 물어보는 글이란 뜻이에요. 자, 이런 어려운 이론서.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아는 사람들은 더 불교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원효예요. 이런 사람을 두글치로 뭐라고 불러요? 천재라고 불러요. 천재. 예. 한국에서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인도, 자, 동양에서 불교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넘버 원으로 꼽는 스님이 누구라고요? 원효예요, 원효. 근데 이 원효는 천재였던 만큼 좀 별났어요. 원래 스님들은 그 정해진 딱 규칙대로 행동을 해야 돼요.
일단 육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고기는 이제 살아있는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원효는 때로는 육식도 했고요. 그리고 스님들이 저작거리 나가가지고 술집 같은 데서 술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술도 백성들이랑 즐겨서 마셨다 그래요. 스님들은 결혼하거나 여자랑 연애하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여자들과 성관계 가지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효가 사고를 쳐요. 네. 당시 진평왕의 딸로도 알려져 있는 요석 공주랑 하룻밤 인연을 가져요. 결혼을 하지는 않고 소위 속된 말로 전문 용어로 속도 위반이라고 하죠. 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석 공주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부터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아무튼 세상의 어떤 규율, 그리고 불교에서 정해놓은 딱 그런 테두리나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키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 이 스님이 원효다. 자, 그리고 요석공주와의 그 하룻밤 사이에서 요석공주가 임신을 하는데 그 임신에서 낳은 아들이 성이 설씨겠죠, 당연히. 예. 그 아이를 다, 그 아들이 누구다? 설총이다. 예. 자기 아버지 닮아서 그런지 머리가 아주 좋았어요. 자, 설총은 이두라는 걸 만들어, 이두. 예. 정확하게 하면 이두를 이제 정리했다. 이두는 이전부터 있어 왔는데, 자, 우리 이 당시 때는 한글이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이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다 한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표현하기가 어렵거나 한 부분이 많았는데 한자에서 뜻을 훈이라고 하고 소리 나는 부분을 뭐라고 불러요? 음이라고 부르죠. 음. 한자 음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뭐 지금 말하는 거 예를 들면은 뭐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나나 는 이렇게 한자 음 나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는 것 방식을 이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이 이두가 한자 음도 알아야 되고 우리말도 알아야 돼 가지고 되게 복잡하고 좀 어려운데 이 어려운 이두를 사람들이 잘 쓸 수 있게 정리한 사람이 누구다? 설총이다. 강수는 외교문서 작성에 뛰어났던 육두품이요. 자, 원효 얘기 나온 김에 한 명 더 쓸게요, 스님. 아까 원효랑 같이 당나라 유학 가려고 했던 사람 누구라 그랬어요? 의상대사라 그랬죠? 자, 의상대사는 그 원효랑 달리 그 같이 무덤에서 잔 다음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어요. 네, 당나라 유학파죠. 당나라를 유학 가서 당시 당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던 종파, 화엄종이라는 종파를 제대로 배워와요. 그 다음에 이 화엄 사상의 핵심을 사람들이 알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줘요. 이게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그림이에요. 의상대사가 당나라 가서 그 공부하던 시절에 거기 이제 외국인 신분으로 왔으니까 어딘가 머물면서 하숙을 했겠죠. 이때 그 하숙집에 살던 그 하숙집 딸이 이 의상대사를 짝사랑을 해요. 의상대사가 좀 얼굴이 좀 외모가 좀 빼어났던 것 같아요. 자, 그 딸내미 이름이 선묘라는 딸이었어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선묘가 의상대사한테 고백을 해요. 자, 근데 의상대사가 선묘의 고백을 받아줬을까요? 받아줬으면 여기 안 나왔겠죠? 네. 자, 받아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다가 신라로 돌아가요. 매정하게. 자, 근데 선묘가 너무 의상대사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선묘가 용으로 변신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의상대사가 배를 타고 바다 건너서 신라로 돌아가는데 의상대사 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 의상대사가 신라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자기 불법, 자기가 배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펼치기 위해서 새로 절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 좋은 자리가 어딘지 막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어요. 자, 경상북도 영주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사과 유명한 동네. 이 영주에 좋은 이제 그 터가 있다고 해가지고 요 지역을 방문했는데 이때 그 의상대사를 노린 도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상대사 목숨을 위협하고 의상대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자, 이 용이 돼서도 의상대사를 잊지 못한 이 선묘가 그 도적들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자, 때마침 그때 그 옆에 그 큰 돌이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용으로 변한 선묘가 이 도적들을 쫓아내려고 그 무거운 돌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그, 그리고 나서 도적들은 쫓겨났는데 이 자리에다가 의상대사가 자, 선묘를 기리면서 절을 만들었다 그래요. 이 절이 띄울 부자, 어, 어디 뭐 너희 뜨는 힘을 부력이라고 하죠. 예. 돌석자. 이 절을 무슨 절이라고 한다? 부석사라고 한다. 이 부석사는 누가 지었다고요? 의상대사가 만든 절이에요. 자, 그런 의상대사 이야기. 예. 원효가 1등이면 부동의 2등은 이 사람이에요. 누구? 의상대사. 스님 한 명만 더 적으면 해초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해초? 보통 못 따라오죠, 뒤에? 천축국 따라오죠. 그죠? 해초는 자, 불교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는 인도를 직접 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행문을 적었는데 그 기행문이 왕래하다.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왕래라고 하죠? 왕래하다. 당시 인도에 있었던 다섯 천축국, 왕오 천축국 이야기 전. 해초가 인도를 왔다 갔다 한 이야기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진짜. 왕오 천축 북전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읽는 거예요. 끊어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왕오 천축국전. 네. 왔다 갔다 한 거예요. 5개의 천축국을 왔다 갔다 했다 해서 왕 오천축국전이에요. 자, 신문왕 때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자, 그래서 신문왕은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면서 이제 강력하게 그 왕권을 구축하기 시작했고, 신문왕 때 전제 왕권의 상징. 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 대나무를 잘라서 만든 피리. 무슨 식적? 만파식적. 그리고 춤과 효를 강조하는 국학을 만들었고, 육두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랬죠? 왕의 정치적 조언자로서 육두품들을 맹활약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육두품들은 진골 귀족들이 차지할 수 있는 5등급 이상의 관등은 나갈 수가 없었다. 이게 신라 사회의 한계였다는 거. 이제 고구려랑 백제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지역도 신라 영토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신라 행정구역으로 편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신라는 원래 자기들이 다스리던 지역을 5주로 나눴는데 백제 지역의 3주, 고구려 지역의 3주 해가지고 9주를 만들어요. 자, 신라가 차지한 전 지역을 몇 주로 나눴다고요? 9주. 신라 3주, 백제 3주, 고구려 지역 3주예요. 그리고 수도 경주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치우쳐져 있죠. 한쪽에, 동해바다 쪽에. 자, 수도가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수도는 가운데 있어야지 전 지역을 다 다스리기가 좋은데 한쪽에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어요. 이게 구주, 오소경. 그리고 이 주 아래는 군과 현이라는 조그만 행정구역들을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군에는 태수가, 현에는 현령이, 주에는 도독. 네, 이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네, 알아주세요. 태수, 현령들을 파견해서 다스려. 오소경은 5개의 작은 수도를 얘기하는데 서원경,
중원경, 남원경, 북원경, 금관경. 서원경은 지금의 청주고요. 중원경은 어딜까요? 중원 고구려비. 장수왕이 세웠던 거. 한강 상류 장악한 다음. 중원경이 어딜까요? 호수 있는데. 충주라는 동네 들어봤죠? 네. 충주 중원 고구려비예요. 그래서 중원경. 남원경은 말 그대로 남원이에요. 남원이란 도시 들어봤어요? 전라북도 남원? 여기 누구로 유명해요? 이몽룡, 성춘향. 춘향이 고향이 남원이죠? 네. 자, 북원경은 어딜까요? 원주란 도시 들어봤어요? 강원도에? 네. 금관경은 어딜까요? 금관. 이거는 쉽다. 금관가야. 금관경. 김? 김해겠죠. 그리고, 참, 그리고 많네요. 할 게, 이게 많아. 네. 부서당, 십정. 서당은 뭐냐면, 부대를 뜻해요. 부대. 아홉 부대. 근데 어디를 수비하는 부대일까요?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예요? 수도겠죠. 서라벌을 수비하는 중앙군대. 이 구서당은 중앙군. 십정은 지방군. 자, 이 구서당에는 신라인들뿐만 아니라 백제, 고구려인, 말갈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수도 경주를 지키는 부대인데 예전에 신라의 적이었던 백제랑 고구려인들 그리고 말갈인들도 다 들어가 있죠. 이거 신라 사람들이 백제 사람들, 고구려 사람들 따돌린 거예요? 아니면은 같은 민족이라고 끌어안은 거예요? 끌어안은 거죠. 이런 거를 좀 어려운 얘기로 민족 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고구려 백제 사람들 예전에 싸웠다고 해서 저렇게 내쳐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센스라든지 좀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느꼈을 텐데 신라가 아까 지방을 크게 몇 주로 나눴다 그랬죠? 9주로 나눴다 그랬죠? 근데 지방군이 지금 부대가 몇 개예요? 10개 부대죠? 어? 그러면은 각 주마다 한정씩 가는 게 아닌가요? 왜 10정이죠? 자, 그냥 요거는 자, 이렇게 있으면 신라가 요렇게 차지했어요. 위에 요 부분은 차지를 못했죠. 여기 발해란 나라가 있었고 신라가 요 남쪽을 차지하는데 자, 요 지역 지금의 경기도 황해도 일대는 발해가 쳐들어올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사는 말갈족들도 쳐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지역에 설치한 주, 한주라고 불렀거든요. 한강할 때 한자 따가지고 이 한주에만 2개의 정을 배치했어요. 지방군은. 한주에만 몇 개 정? 2개의 정을 배치했다. 자, 이렇게 군사적인 개혁들을 단행한 사람이 신문왕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경상도 한쪽에서만 이렇게 치우쳐져 있던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전국구의 나라로 거듭나면서 이런 체제 정비가 이때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신문왕 때 업적이. 자, 그런 신문왕 여기 좀 칸이 없으니까 신문왕이 아들을 낳는데 큰아들이 이제 효도왕 일찍 죽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 성덕왕으로 즉위. 자, 성덕왕은 그 아들이 또 3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거든요. 자, 성덕왕은 아들이 또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효성왕. 일찍 죽어요. 큰아들이. 자, 그래서 둘째 아들 경덕왕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요. 경덕왕은 20여 년 가까이 이제 왕노릇을 하면서 이제 신라 체제를 정비를 하고 잘 다스렸던 왕인데, 아, 요거 하나 빼먹었네. 신문왕 때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신문왕이 뭘 하나 없애거든요. 자, 뭘 없애냐면 노급이란 땅을 없애요. 자, 너희 그 공무원들 월급 받는 거를 옛날 어른들이 좀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공무원들 월급을 뭘로 받아요? 그쵸? 국민들이 낸 세금을 월급으로 받죠? 그죠? 자, 그렇게 월급 받는 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라의 녹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서 녹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나라에서 주는 급료나 월급, 세금으로 받은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거둔 것들을 공무원에게 월급으로 주는 거를 옛날부터 녹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녹. 자, 요 신라 시대 때는 진골 귀족들한테 그 돈으로 월급을 준 게 아니라 이 땅을 그 진골 귀족들한테 그 월급으로 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딱 그 월급을 땅으로 받은 거를 노급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읍은 마을을 뜻해, 마을. 자, 근데 이 노급은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땅인데 귀족들이 이 노급을 받으면 여기 사는 백성들로부터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그 농산물의 일정 부분을 자기들이 걷어갔어요. 원래는 그게 노급으로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 농민들은 농사 지은 다음에 나라에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땅이 뭐 누구 어떤 홍병은의 노급으로 설정이 됐다. 그러면은 나라의 세금을 내지 않고 병은이한테 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급에서는 그 마을의 백성들의 뭐를 가져갈 수 있었다? 조세. 이 조세가 토지세를 의미해요. 수확량의 일부. 자, 플러스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들의 그 식량만 가져간 게 아니라 여차하면은 그 마을 주민들을 자기 하인이나 노비로 부릴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귀족들이 돈이 좀 있어가지고 무기를 사서 그 무기를 이 마을 백성들한테 쥐어주면 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병사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이 노급은 조세뿐만 아니라 그 마을의 노동력, 자, 그 마을 사는 사람들의 힘, 에너지도 가져갈 수가 있어. 근데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진골 귀족들이 이 노급을 받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노급에 있는 백성들한테 무기를 줘서 자기 사병처럼 쓰는 거예요. 왕권을 위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문왕이 이 노급을 없애버린 거예요. 대신에 어떤 토지를 주냐면 관료전을 지급해요. 이 관료전은 오로지 조세만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때 신문왕의 그 개혁 이런 것들로 진골 귀족들의 힘이 많이 빠졌겠죠? 자, 그리고 진덕여왕 때 집사부라는 기관이 만들어져요. 집사부. 이 집사부는 왕명을 집행하는 그 왕의 권력과 관련된 부서예요. 왕의 비서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집사부의 우두머리를 오늘날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에요. 시중이라고 불러요. 집사부의 우두머리, 청와대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우두머리를 뭐라고 한다고요? 시중 혹은 중시라고도 불렀어요. 이 사람들의 권력은 곧 누구의 권력과 비례해요? 왕의 권력과 비례하는 관직이 시중이에요. 왕이 힘이 세면 왕의 비서실장 힘도 어떻게 될까요? 세지겠죠. 자, 그래서 요 신문왕 때는 진골 귀족들을 막 죽이면서 이 신문왕이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집사부 시중의 권한도 강했던 시기다. 반면에 왕의 장인어른이었던 그 김음돌이 차지하고 있던 관직이 상대등이었어요. 상대등은 진골 귀족의 권력을 상징하는 관직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김음도를 어떻게 해버렸다 그랬죠? 신문왕이 죽였다 그랬죠? 자, 요식이 상대 등의 권한은 이거예요. 다운이에요. 자, 그런데 경덕왕 때 이제 무열왕 때에서 1대, 2대, 3대, 4대, 5대까지 많이 좀 시간이 지나왔죠? 이 경덕왕 때 점점 지방에서 진골 귀족들이 이 중앙의 그 무열왕계 이 진골들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해가지고 경덕왕 때 다시 노급이 부활하게 돼. 자, 노급이 부활했다는 거는 이제 진골 귀족들의 힘이 다시 어떻게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경덕왕의 아들 해공왕. 이 해공왕이 다른 진골 귀족들한테 시사를 당해요. 김양상, 김경신. 이 사람들은 무열왕계와는 관련이 없는 저 위에 있는 그 뇌물마립관 기억나? 뇌물왕? 뇌물왕의 반계혈통. 이 뇌물왕의 먼 반계혈통들 이 두 사람이 궁궐에 난입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해공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무열왕부터 해공왕 때까지의 정치적 그 사건이나 역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요 시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마칠게요. 자, 봐요. 음, 신라 이거보다 더 뒷시대에 진성여왕이란 여왕이 있었거든요. 그 진성여왕은 좀 뭐랄까 좀 신라에서 이렇게 암군 좀 이렇게 능력이 좀 뛰어나지 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킨 군주로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 여왕인데 이 진성여왕이 이제 자기 작은 아빠랑 연애를 했거든요. 네, 나이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나이 안 맞는데 뭐 사랑에는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작은 아빠면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아빠 그쵸? 아빠의 동생이랑 연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빠의 동생이란 사람이 문제. 네, 문제였어요, 문제. 그냥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더 쓸 거니까 위홍이란 사람이었어요. 음. 자, 이 위홍은 당시 각간 최고 높은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아무튼 조카였던 그 여동생 진성 여왕이랑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이 위홍은 조금 문학적으로도 소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신라에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것들을 이제 그 향가라고 불렀는데 그 향가를 모아놓은 향가집을 만들었는데 위홍이 만든 향가집이 삼대목이라는 향가예요. 향가집이에요. 성격은 향가의 모음집이다. 자, 여기서 3대가 뭘까요? 3대. 세 개의 시대를 얘기하는데 상대와 동대와 하대를 얘기해요. 상대는 박혁거세 때부터 누구까지? 진덕여왕까지. 이거는 누가 지배하던 시기? 성골이 왕을 하던 시기. 중대 처음 시작을 알린 왕이 누구죠? 태종? 무열왕이죠. 김춘추. 무열왕부터 자, 그 진골 귀족들한테 피살당한 왕. 해공왕까지. 자, 이거를 역사학에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열왕계, 무열왕 직계. 무열왕 직계 자손들이 왕을 하던 시절. 네. 하대는 해공왕을 죽인 김양상,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신라를 들어다가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신라 망할 때까지를
하대라고 불러요. 오늘 지금 우리 배운 역사는 신라 어느 시대 역사를 배운 거예요? 상대, 중대, 하대 언제? 중대를 배운 거죠? 아, 하대는 내무랑 방개가 왕을 하던 시절. 내무랑 방개. 그리고 위홍이 얘기한 이 3대목에서의 시대 구분을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역사책 쓸 때 썼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김부식이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네. 김부식이 삼국시대 역사를 쓴 책. 삼국? 사기죠, 사기. 네. 이 저자가 누구라고요? 김부식. 신라 시대를 어떻게 나눴다고요? 3대로 나눴다고 그랬죠? 상대, 중대, 하대. 삼국사기 나온 얘기들 보면은 굉장히 몸이 건조하고 좀 뭐랄까, 어, 딱 팩트만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저번에 지증왕 기사 선생님 보여줬나요? 자, 지증왕 기사 보면은 지증왕 즉위했다는 거랑 왕비가 누구라는 거랑 몇 년에 즉위했고 이런 것들 단순한 사실만 나열돼 있죠. 자, 쓰긴 쓰되 지어내지 않는다. 네. 수리부자.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삼국사기에 보면은 신라봉기, 고구려봉기, 백제봉기, 그리고 김유신 열전, 여러 열전들,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임금의 기록을 본기, 임금의 기록을 본기, 인물의 기록을 열전. 자, 이런 서술 방식을 무슨 체라고 한다? 기전체. 기는 본기, 임금의 기록, 전은 열전, 인물의 기록. 자,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역사가가 인종이라는 고려 왕의 명령을 받고 김부식이 뛰어난 학자들을 데리고 같이 우르르 몰려서 세금 들여가지고 쓴 책이에요. 자, 이런 책들을 관찬, 관에서 편찬했다고 해서 관찬이라고도 하고 정식 역사라고 부르죠. 자, 이거를 정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이 사자는 이렇게 써요. 이거 무슨 사자예요? 역사할 때 사자죠? 네. 그리고 김부식이 경주 김씨였단 말이에요. 이 삼국사기는 신라 계승 의식을 나타내요. 그래서 본기 중에서도 어느 본기가 제일 먼저라 그랬어요? 신라 본기가 제일 먼저 실렸어요. 그 다음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자, 이거랑 대비되는 책 한 권이 더 있죠. 뭐가 있어요? 유사가 있죠. 이거 유수를. 김부식은 장원급제한 유학자였어요. 고려시대 과거시험 1등이었어요, 1등. 삼국유사는 누가 썼죠? 이련이 썼죠? 이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불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삼국유사에서는 시대를 상고, 중고, 하고로 구분해요. 중고만 쓸게요. 중고는 법흥왕부터 진덕여왕까지예요. 자, 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고 시기가 법흥왕부터 진덕여왕인데, 자, 요때가 어떤 시기일까요? 법흥, 진덕. 이게 뭐랑 관련된 걸까요? 이 용어가. 이게 불교식 왕명이에요. 법흥왕이 불법을 흥하게 했다고 해서 법흥왕이란 말이에요. 진덕은 불교에서 강조하는 진덕을 얘기한다고. 참진자의 덕덕자 써가지고. 자, 그러니까 불교식 왕명을 쓰던 이 시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삼국유사 이련은 중고라고 불렀어요. 삼국유사에서는 지증왕의 음경의 크기 막 이런 것들 나오죠. 똥을 두고 싸웠다 이런 얘기들. 자, 너무 끔찍이라기보단 좀 너무 좀 입에 담기 그렇죠. 응답해설도 많이 실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라고 불러요? 괴력, 난신이라고. 삼국유사의 서술 방식은 자, 이거저거 전해져 오는 것들 다 적어 놓은 거예요. 야사체, 몇 년, 몇 월, 며칠. 고조선이 기원전 2333년에 건국이 됐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순으로 기록하는 방식을 편년체. 이련 스님 개인이 쓴 거예요. 사찬. 그리고 야사. 야사는 검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자, 그리고 삼국 유사할 때 사는 이사자예요. 이사는 역사죠. 이거는 무슨 사자일까요? 일사자예요, 일사. 일 혹은 이게 뭐예요? 이야기를 뜻하죠? 삼국 유사에 보면 우리 시조가 단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단군 조선. 삼국 사기에는 단군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단군 할아버지 얘기가 나와 있는 책은 삼국 유사예요. 자, 고조선 계승. 여기까지 할게요. 네.